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 김순석 교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발표로서요. 안전한 가명 정보 처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제 생명 주기에 있어서의 가명 처리, 그리고 가명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범위,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 있어서의 가명 처리, 그리고 가명과 익명 처리에 대한 개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 배경, 끝으로 가이드라인에서의 가명 처리 절차를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생명 주기에 있어서의 가명 처리입니다. 이 자료는 얼마 전에 나온 AI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표에서 이제 그림을 따온 건데요. 우리가 크게 이제 기획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 개인정보 이용 제공을 하고 보관 파기하는 크게 4단계에 있어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생명 주기에서의 가명 처리라고 하면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법 3조 7항에 나오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입니다.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에 의해서, 익명 처리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은 결국은 이제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우리가 익명 또는 가명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이용 제공 시에 추가적인 이용 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가 우리 고려 사항 중에 추가적인 이용 제공 시에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8조의 2에서 7에 새로 이제 가명 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가 나왔죠. 이제 이 부분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서 이제 정부 주체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 부분이 있고요. 제3자 제공과 개인 가명 정보에 대한 결합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에 보신 그 이용 제공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 해당되면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목적 외 이용 제공 근거에 해당이 될 경우에 별도 동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가명 정보에 허용된 처리 목적,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 목적,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안전한 가명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그 결합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합은 크게 2가지로서 동일 개인정보 처리자 내에 결합이 있고요.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결합이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결합 및 반출이 이제 되게끔 현재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이 아닌 경우, 목적이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닌 가명이 아닌 이제 익명 처리를 통해서 익명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2조 8호에 나오는 과학적 연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처리가 허용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적 연구인데요.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라고 법상으로 나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에 의한 그 연구도 가능하고요. 민간 투자 연구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에 이제 과학적 연구의 AI 개발 운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AI 기술 개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서비스 AI 관련 서비스 자체는 연구로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서비스 운영을 하기 위한 기능 개선이나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나 실증인 경우에는 해당할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제 과학적 연구입니다. 이 보건의료 분야의 과학적 연구는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이나
정보, 그다음에 인간 대상 연구에 같은 경우에는 생윤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 처리가 유권 해석으로 생윤법상 익명화에 포함되는 거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의료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가명 처리를 통해서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처리 후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관 차원에서 가명 처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IRB 심의와 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IRB 심의를 받기 전에 데이터를 갖다가 익명화를 한 후에 이제 IRB 심의를 받았다면 지금은 그 반대로 먼저 연구 계획서를 작성 후에 IRB 심의를 받은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심의를 그 이후에 받게끔 그렇게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학적 연구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 7쪽에 예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자연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서 학생 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시로 교육부가 학생의 학습 및 미래 보장을 위해서 학교 학생 생활기록부라든가 건강기록부, 출결 정보를 심층 분석해서 위기 징후 탐지 알고리즘을 연구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경우에는 역시 가명 처리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기 징후라 하면 중도 학습 포기라든가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좀 광범위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의료 다양한 분야에서도 가능하고요.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면 체계적이고 객관적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가명 처리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되었죠. 진단지표 5.2에 기관 주도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가명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기관 주도 실적 인정 범주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지표 5번에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역할 수행이 있고 그중에 진단 항목 5.2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주도 실적에 있는가 부분에 이제 가명 정보에 대한 처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수행해야 될 가명 정보 처리상 해야 될 내용이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명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추가 정보 그리고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정보는 이제 일종의 이제 개인 정보 또 과정에서의 추가 정보 또한 일종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안전한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명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또 안전한 관리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수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명정보 또한 처리를 또는 제공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이나 그 위탁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명정보 처리 시 보호조치는 당연히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추가 정보에 대한 분리 보관과 가명정보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식별 조치라는 부분하고요. 가명 처리, 익명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비식별 조치라고 하면 가명과 익명 처리를 포함해서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비식별 조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로 보면 비식별 조치는 익명 조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가명 처리는 익명 처리 중에서 한 분야이지만 가명 처리만으로는 충분한 익명 처리가 되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식별 조치는 일련의 식별 속성과 데이터 주체사의 연관성을 제거한 절차라고 보통은 그 ISO 국제표준 20889에 나와 있고요. 가명 처리와 가명 정보, 그다음에 익명 처리에 대한 정의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조 1호의 2의 가명 처리, 58조의 2의 익명 처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이제 그게 정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버넌스에 맞는 것 같고요. 가명 컴플라이언스에 맞는 것 같고,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명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요, 그 신용정보법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찌 보면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시간, 비용, 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까지는 별 큰 차이가 없는데요. 다만 신용정보법 40조에 의해 그 가명 익명 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에 보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정보 회사 등은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익명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요.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게 이제 결국 익명정보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서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익명 정보로 추정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음은 가명 익명 처리에 대한 개요에 있어서 예시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것이 이제 회원번호,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가입 일자, 월카드 사용액, 신용등급, 그 다음에 월소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른쪽 표가 이제 가명 처리한 것이고요. 그 왼쪽 하단이 이제 익명 처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회원번호인 경우에는 암호화를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가명 쪽에서는 가명 쪽에서는 암호화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 부분은 성별은 그대로, 생년월일은 월일을 이제 삭제를 하고 생년만 남겼고요. 주소는 이제 시군구 단위로 이제 범주화를 했고, 그 외에 값들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게 이제 가명 처리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왼쪽 하단으로 가면요, 성별, 연령, 주소, 회원번호는 아예 그 식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성별, 연령, 주소를 각각 범주화를 했죠. 40대, 지역도 그냥 서울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입기간, 월카드 사용액, 신용등급, 월소득을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15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전부 범주화를 했죠. 그죠? 자, 근데 가명과 익명의 차이를 이제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생년월일, 성별, 주소의 각각의 레코드들, 각각의 줄들이 전부 데이터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구별되고 있죠. 그런데 왼쪽 하단으로 익명으로 가보시면 성별은 별표, 연령 40대 서울이 구별이 안 됩니다. 전부 똑같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서는 구별되어도 연동되어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구별이란 말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성별이 여자 1985 대전 동구와 성별이 남자 1957 경북 안동시가 서로 확연히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그죠? 이게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 가명이라면 이런 것들을 더 뭉뚱그려서 40대 서울, 연령도 이렇게 동일하게 값들로 구별할 수 없게끔 처리가 되어야 익명 처리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K 익명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소위 K2 이상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명 처리인 경우에 이러한 구별과 연결이란 말은 현재 보고 있는 가명 처리의 한 레코드, 한 줄이 다른 테이블에서 나타나더라도 똑같이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더라도 가명 처리의 한 정보로서 이제 처리가 된 걸로 보는데, 익명으로 가게 되면 그 연결 가능성 자체도 없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K 익명성을 만든 그 스윈이라는 그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만들기 전에 이제 자기가 학창 시절에 그 웰던이라는 주치사한테 그 편지를 보내서 질병을 알아맞혔는데, 그게 이제 그 주지사의 퇴원 기록부하고 그 퇴원할 당시의 사건 기사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익명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연결을 허용하는 것이 이제 가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익명에 비해서 가명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인 것이고, 그래서 안전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식별 가능성과 복원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식별 가능성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복원 가능성은 가명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추가 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잘 이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명 처리에 대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구별된다라는 것은 이제 싱글아웃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테이블이나 다른 정보 또는 지식 이런 거하고도 연결을 해봤을 때 모르도록 처리가 돼야 되고, 아주 높은 확률로 추론도 안 되게끔 이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익명 처리가 됐다라고 국제표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배경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존에 2조 1호의 가목과 남목은 있었죠. 물론 이제 입수 가능성 얘기가 좀 이제 추가가 됐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다목이죠. 다목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서 개인정보의 하나의 목이 된 거죠. 가명정보라는 것이 그죠. 그래서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다목으로서 가명정보가 개인정보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가명정보를 개인정보로 인식하는 순간 개인정보에 대한 그동안의 내부관리 계획이나 안전조치가 가명도 당연히 적용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가명을 개인정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는 안전조치하고는 좀 멀어지게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다목에 뭐라고 시작되었냐면 가목 또는 나목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명 처리의 대상도 가목 또는 나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목이라는 게 이제 개인 식별 정보고, 나목이 개인 식별 가능 정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 그 둘 다가 가명 처리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2조 1호 2에서 가명 처리에 대해서는 방법이 나와 있죠.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거. 이게 이제 처리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은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처리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을 풀어놓은 것이 이제 가이드라인,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죠. 추가 정보는 우리가 가명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일종의 부산물로서 원본 정보 김희선 권유를 최수지 권민준으로 대체를 했다면 우리가 매핑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일종의 추가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추가 정보만 없다면 최수지만으로 김희선을 알아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추가 정보는 삭제가 원칙이지만 시계열로 이렇게 계속 분석을 해야 될 경우에 남긴다라고 보면 별도의 안전한 곳에 분리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부분인데, 아까도 서두에 28조에 의해 세 가지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를 좀 더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과거에는 개정 전에는 18조 2항 4호에 있던 부분이었는데,
예, 이때는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익명 처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입목적으로는. 그러나 지금은 가명 처리를 통해서 예, 이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례의 3번 28조의 3이죠. 가명 정보의 결합 제한입니다. 결합인 경우에도 이제 허용이 되는데 다만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는 결합 전문기관으로 가서 예,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예, 법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 시범 사례입니다. 크게 의료 인구 결합, 예, 금융보훈 결합, 소득복지, 통신유통, 레저건강 5개 분야의 7개 시범 사례가 현재 발굴이 되어 가지고 일부는 활용까지 끝나고 일부는 이제 처리하고 활용을 준비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질병 치료 효과 분석에부터 맞춤형 산림 치유 프로그램 분석에 이르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상쇄를 시킬 수가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공익적 목적의 과학적 연구라든가 기록 보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모범 사례가 발굴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현재까지 지정된 결합 전문 기관,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이제 데이터 전문 기관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10월 현재 총 19곳이 이제 지정이 되었고요. 27개까지인가 뭐 지정한다는 그 총리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통계청, 삼성 SDS, KCA,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이 지금 지정이 됐고요. 보건복지부는 그 건보심평원 보건산업진흥원 외에도 암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국가암데이터센터인 국립암센터가 예,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의 도로공사, 과기정통부의 예, 니아하고 SKCNC 더존비존, 교육부의 캐리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전KDN, 금융위원회에서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이 현재 지정이 됐고요. 계속적으로 현재 지정심사가 이루어져 있고요. 거의 한 30개 가까이 올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결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요. 중요한 거는 결합 대상 정보입니다. 보통 오해들 하시는 게 결합은 그냥 개인정보 가명 처리해서 결합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전에 가명 정보가 개인정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명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과 가명 처리를 통해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 가명 정보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정보가 비로소 결합을 하기 위한 인풋 정보가 된다라는 그게 이제 일단은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신청자는 준비해야 될 게 결합하기 위한 결합 키를 미리 만들어야 되겠죠. 결합 방식에 따라서 그죠. 결합 키는 결합 키 관리기관, 현재 인터넷진흥원과 협의를 통해서 예, 결합 키를 만들게 되고요. 그 만든 결합 키하고 그 다음에 그 결합 키 각각의 행 단위로 일련 번호를 매겨서 결합 대상 정보와 함께 생성한 후에 결합 키와 일련 번호는 결합 키 관리기관으로 보내고요. 결합 대상 정보와 일련 번호는 결합 전문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합 키 관리기관에서 그 결합 두 기관의 결합 키를 가지고 이제 조인을 하겠죠. 그럼 조인을 하면 옆에 붙어 있는 일련 번호 A와 일련 번호 B의 그 쌍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매핑 테이블에 나오면 그 매핑 테이블이 이제 결합 키 연계 정보가 되고요. 그걸 결합 전문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합 전문기관에서는 원래부터 받은 그 대상 정보와 일련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일련 번호 쌍을 이용해서 대상 정보를 결합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반출을 원할 경우에는 그 반출 심사를 받게 되고요. 그 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가명 익명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10월 5일부터 이쪽 결합에 관한 고시가 이제 개정이 돼 가지고 행정계고가 끝나서 10월 5일부터 지금 발효가 됐는데요.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결합 전문기관에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풋으로 들어오는 가명 정보에 대한 그 지원, 처리 지원, 그리고 추가 가명 익명 처리에 대한 지원, 분석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요. 추출 결합, 모의 결합 이런 것들도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세 사항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비교인데요.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되어도 연계되어도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자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는 반면에, 물론 외부 전문가를 이제 그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신용정보법은 금융위원회 책임에 하에서 데이터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험도 측정은 똑같이 하는데 고려 사항을 좀 더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결합에 있어서도 결합해주는 결합 키 만들고 결합해주는 곳이 이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 가명 익명 처리도 데이터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금융 쪽에서는 그게 없는 거죠. 결합 키 관리 기관이 없고 그 결합 키 관리 기관의 역할을 이제 데이터 전문기관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작년 9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아마 한 번씩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좀 자세하게 뭐 설명하기보다는 좀 봐야 할 사항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에서 목적 적합성이라는 게 결국은 그거죠.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3가지 목적에 맞냐 하는 것을 보라는 거고요. 사전 계획 수립하는 것은 일단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컨대 가명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계약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처리나 제공에 대한 위탁이라면 역시 위탁 계약서하고 관리감독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서류, 그리고 앞으로 처리 일정이라든가 평가 일정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사전 계획을 수립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처리 대상을 우선 이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때 위험도를 분석한 후에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처리 수준이 나오고 그 처리 수준별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사후 관리로 넘어가게 되겠죠. 보통 여기 보시면요. 여기 제가 이제 앞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게 이거죠. 여기 판단 기준에 보시면은 둘째 줄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른 정보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더라고요. 다른 정보가 도대체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별도로 장표를 넣었습니다. 개인 내부 활용 타부서 제공 이렇게 될 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나 내부 결합해서 직접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보유한 이라는 뜻은 직접 수집하거나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요. 내부 활용인 경우에는 동일 처리자이기 때문에 접권 권한 분리나 취급자 교육을 통해서 보호 수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사내 A 소속 보유 정보를 처리 후에 활용할 때는 제공받은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접근 가능한 다른 정보가 되겠고요. A 소속 정보를 B 소속에 제공할 경우에는 B가 부여한 지식이나 정보와의 다른 정보가 되겠고, 취급자가 처리자하고 동일할 경우에는 원본 정보에 대한 그러한 원본 정보를 다른 정보로 보고 연결 가능성을 봅니다. 또한 제3자 제공이나 내부 결합, 위수탁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제공을 했을 때 제공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까지 고려하라는데, 그러면 제공받은 자한테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거짓으로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것까지 알려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다. 그 경우를까지 이제 책임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3자가 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6번을 보시면 외부 제3자 제공할 때 제공받은 자가 보유한 정보, 내부 결합 시에는 결합된 가맹 정보를 제공받는 담당자가 보유한 지식이나 이제 정보가 되겠고요. 수탁자인 경우 수탁자를 처리자로 보고 똑같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가 뭐냐? 예시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식별 정보는 가목, 식별 가능 정보는 나목, 특이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게 가명 정보에서는 특이 정보가 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만으로도 식별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컨대 국내 최고령, 최장신, 고액 체납 금액, 고액 급여 수급자.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에서는 키나 몸무게를 그냥 쓰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키가 최장신인 경우 또 몸무게가 스모 선수 정도로 아주 그런 경우에는 특이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조건 쓰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희귀 성씨라든가 희귀 혈액형, 희귀 눈동자, 뭐 가장 우리가 과거부터 예를 가장 많이 든 게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지역이 창원시 해운구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에는 이 직업하고 이 주소만 두 개만 결합되어도 그 누구인지가 금방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경우입니다. 그럴 때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특이 정보를 어,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와 식별 가능 정보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금융위원회 쪽에 금융 분야 가명 처리, 가명 익명 처리 안내서에 나오는 예시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별이나 나이나 주소, 직업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예시도 놓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실 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명 처리 절차도 방금 말씀을 드렸죠. 사전 준비, 가명 처리 때 대상 선정은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적을 항상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면 적정성 검토의 첫 번째로 보는 게 대상 부분입니다. 목적이 뭔지를 보고요. 그 목적에 필요한 항목들만 추렸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평가 시에, 검토 시에. 그 다음에 이제 위험도 측정을 하게 되면 환경을 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만 보고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데이터 주변에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함께 보고 그에 따른 처리의 그 강도, 수준을 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라는 거는 처리되는 환경도 있지만 그 활용하는 환경도 있습니다. 이용되는 환경. 그래서 처리하는 환경의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활용할 건지 내부에서 뭐 타부서에 제공하는지 제3자에 제공하는지 이런 환경을 검토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정보의 크기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도 이용 환경, 이 데이터 자체 이런 걸 함께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그 위험도가 나오면 그에 따른 가명 처리 수준을 정의를 하고 가명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조금 더 다시 실무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적합성 검토위원회를 열면 더 좋겠죠. 이제 목적에 맞는지를 제일 먼저 신청서를 봐야 될 거고 신청서에서 이 목적이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 적합성 검토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준비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시 계약서, 제공시 계약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를 좀 측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위험도라는 것이 예시가 우리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가명 처리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있죠. 여기 보시는 가운데 하단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거기에 보면 처리 환경 검토하고 항목별 위험도 분석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미리 검토를 해서 그 항목별로 얼마나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위험한지 그에 따라서 처리 수준을 정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리 수준 정의표는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비식별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적정성 평가와 추가 처리 필요 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평가가 뭐냐? 이 적정성 평가는 여기에서 나오는 오른쪽에 파란 글씨로 된 산출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출물을 평가자 입장에서 한번 검증해 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 환경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명 처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이런 내부 관리 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4, 그 다음에 시행령 29조의 5, 그 다음에 30조, 48조의 2, 이게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좀 만족하는지를 미리미리 살펴서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이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최근에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이제 생체정보라는 용어 변경이 있었다. 기존의 바이오 정보가 이제 생체정보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죠. 따라서 암호화에 있어서도 이제 바이오 정보를 이제 생체정보로 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꿔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데이터 이용 신청서 예시가 되겠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자료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명 처리 시의 산출물이 결국 적정성 검토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위원회 구성부터 적정성 검토 수행, 결과 보고서, 보안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담당, 주체별로 이런 역할들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가명 처리를 수행한 자는 적정성 검토위원회에서 배제가 되고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시작 시에 보안 서약서와 이해 상충 및 공개 금지에 관한 서약서를 진구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의 과정은 회의록이나 녹취록으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검토 절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리 시의 산출물을 평가자가 그 단계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의 목적 달성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은 유용도가 있느냐. 이게 쉽게 예를 들면 목적은 5세 단위로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실제 처리는 10세 단위로 되었다. 그러면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적정성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목록은 시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평가서에 대한 기본 양식인데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단계별로 짚어볼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 이제 적정성 검토 시 주안점은 특히나 이제 심의 시 주안점 특이치를 많이 본다. 그리고 처리 수준이 처리자가 위험도 진단을 했던 내용들이 적합한지, 데이터가 그 수준 정의표대로 처리됐는지, 목적 달성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 수준은 일단 국제표준 ISO 25237에 보시면요. ISO 25237에 보시면은 이런 그 프라이버시 보호 보장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볼 때 처리 수준이 위험도가 높냐, 낮냐, 보통이냐에 따라서 처리의 대상을 가명정보, 개인 식별 가능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기술의 종류는 가이드라인 참고 1에 나와 있습니다. 예시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